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인수위 출범 때부터 여론을 달고 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관련 공약이 사라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선 당시 핫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한 줄 공약에 대한 게 보이질 않자. 지금 20대 남성들이 동요하고 있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외에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전망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이준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약 이야기 뭐 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게 조금 전 연구소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 즉 원점 재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박기 인사 논란이라든지 아니 그다음에 갑자기 법을 뚱땅 이렇게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해가지고 공표하고 이럽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행태죠. 보통 그 정권 이양기에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 이양할 때 이런 급속한 입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알박기 인사를 많이 추진했던가 이런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그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제 방에 가면은 그거 협의문 걸어놨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제 생각에는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우주의 기운이 진짜 예.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 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이런 생각입니다. 무리수를 둔다. 근데 민주당 입장은 이거 뭐 합의 파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검수완박 중재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파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적하고 나설 거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이냐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결국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이길 정당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다. 검수완박 한답시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최근에 굉장히 민주당을 강하게 비토하는 정서가 이제 여론조사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민주당이? 예. 결국 그러면은 지금 입법 독주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중수청 만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원래 한 만큼 되돌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지금 자기들은 무슨 뭐 본인들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앞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소수당이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던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네, 그 권한을 민주당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입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무겁게 사용하는 건데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당선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집권하고 나가지고 민주당은 어느 정도 배려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원래 모든 그 여당이 새로 이제 구성되면은 정부조직법 정도는 순탄하게 다들 처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거세고 이렇게 드세게 했으면은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입법 안 하고 장관 임명을 시작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배려했던 건데 오히려 배려를 이렇게 갚으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금 양보 못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신 거고요. 그건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의 대상 아니다.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 줄 공약, 뭐 쇼츠 공약 이걸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이준석 대표시잖아요. 근데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 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논란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이 두 가지는 다르다 보는 게요. 저는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정부조직법 입법을 저희가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허. 민주당이 그걸 절대 통과 안 시켜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은 그 힘을 바탕으로 이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통해 가지고 조직 개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강성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좌절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강한 민심의 저항을 여러 번 겪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민주당 지금 딱합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 뭐 찬반을 떠나서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공약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하겠습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은 어떤가요? 이거야말로 보통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예. 저희가 이 병사봉급 200만 원은 당선인도 추진 의지가 있으나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제 예.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인수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으로 이 시행 시기를 늦춘다라고 하는 거면은 잘 설명하고 이렇게 잘 공론을 수렴했으면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인수위 50일 내내 별말 없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갑자기 2025년인데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게다가 사실 병사봉급 200만 원 이렇게 썼을 때는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로 인식했는데 그 발표한 걸 보니까 무슨 자산 프로그램 플러스 봉급해서 200만 원이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원래 공약 단계에서도 네. 저희가 그건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예를 들어 현금 200만 원을 다달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소비하는 것이 쉽진 않다. 예를 들어 숙식이 어쨌든 다 공적인 공간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200만 원을 사실상의 저축식으로 나중에 주는 것이 옳으냐, 그중에 일부를 아니면은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정책적,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예. 그 병사들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정립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 그럼 생각을 내용에 했거든요.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뭐 해명이 된다는 거고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 군부대 내에서 뭐 밖에 외출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한 상황에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달에 쓴다는 것이 사실은 그거는 소비의 방법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식의 어쨌든 이야기를 좀 했던 건데 뭐 그거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보고 다만 200만 원 총액이 지급이 2025년으로 지연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빠졌어?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또 반대했던 분들은 왜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던졌어? 또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평.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전략에 있어가지고 진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거 없어 보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호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광고했던 그런 국면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라면 지금 뭐 편입학 아들의 그렇죠. 편입학 논란이라든지 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편입학 논란에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이게 과연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위 개입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면접 점수나 이런 데서 특혜가 있었느냐에 대한 예. 부분인데 공개된 점수를 보면 오히려 필기 점수를 1등하고 면접 점수는 다소 처져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면접 점수에서 오히려 너무 잘 받아가지고 필기의 불리감을 극복했다. 이러면 그게 입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볼 텐데 그 반대였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날카로운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광고했던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다. 아 근데 17년엔 떨어졌는데 18년에 붙은 거잖아요. 근데 17년 때 하고 뭐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또 18년에 붙었느냐? 이거는 뭐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랬느냐. 예를 들어 면접에서 그럼 특별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예, 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진짜 필기 점수가 높게 나온 것에서 지적한다면은
문제 유출이 있었느냐 그런 정도 상황까지 민주당이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고 났더니 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뭐 참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적십자비를 왜 안 내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 부분은 뭐 가끔 장관 후보자 나올 때마다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이 광고 한 잔치에서 이렇게 꺼내놓는다는 거는 다소 약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명 남잖아요. 오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하고 나면 9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늦추면 늦출수록 별의 순간이 될 거다 그러셨어요. 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한동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국 수사 이후에 현 정권에서 찍힌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옷을 벗었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잘하는 검사가 칼을 뺏기고 연수원에 가 있었습니다. 네, 자천됐죠.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을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는 다 민주당이 취합해서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있었을 텐데 자 우리 그래서 대선 때 봤잖아요.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거의 모든 투사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마 다 투사하고 싶을 겁니다. 민주당 가지고 있는 거. 예. 근데 다 투사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 네. 다소 약하지 않느냐. 아, 이건 말고 더 지금 뭔가 가지고 있다가 9일에 뻥 터트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그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뭐 그런 전략을 쓴다면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로는 이걸로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한번 볼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렸습니다만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 지금 2학년입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딸에 대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장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언론에서는 논문하고 전자책이 수상하다 이런 의혹 제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자녀가 네.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아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그냥 아, 진짜요? 기사에 있는 제목을 긁어다가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랬는데 보통 한 3페이지 정도, 본문 내용이 2페이지 정도,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 같은 걸 1페이지 정도 더 적어가지고 3페이지, 4페이지 더 넣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건 논문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단언코 이건 논문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그 제기하는 분들이. 아 그럼 본인도 거기다 논문이라고 안 썼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논문 아닙니다. 이거는 소위 그냥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네. 그런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레포트, 에세이?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이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다녔다고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은 보면은 이런 거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수업이라 하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에세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대학교 가면은 익스포지터리 라이팅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설명적 에세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업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약간 한국이나 외국에서 온 학생들만 그걸 먼저 교육시키고 다음 단계 가게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예. 그런데 그 수업에 가보면 뭘 가르치냐면요. 이런 글을 쓰면서 뒤에 참고 문헌 달고 레퍼런스 달고 그다음 앞에 초록빛 앱스트랙트 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형화된 글쓰기를 좀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학술적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할 때 그런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물가물 기억나는데요. 뭐 참고 문헌을 쓰는 방식 뭐 MLA 스타일 무슨 뭐 STA 뭐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가르쳐 주고 쓴 거를 그걸 또 저널에 올리는 건 그럼 왜 올리는? 그래서 이제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특정한 기관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저널에 그 언론을 봤을 때는 그냥 권위가 있는 저널이 아닌데 이렇게 업로드했다 돼 있잖아요. 네네. 아마 한 2-3달 기간 남짓에 이걸 다 올렸다는 거는 수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수업의 과정이 그러니까 올리는 것까지가 수업이에요. 수업이라든지 보통?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예.
코로나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오픈 플랫폼 이제 그 오픈 강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대학교 대비 과정으로 고등학생들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것들에서 보면 이런 거 많거든요. 아카데믹 라이팅 연습하는 것들이. 그럼 이게 한국 고등학교 것과 고등학교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일단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예. 미국 명문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예. 있었으니까 그걸 들어보면은 저는 이 한 후보자의 자녀가 다녔다고 하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커리큘럼 전혀 모릅니다. 예, 근데 예, 미국 예. 명문고 커리큘럼에 비해 보면은 이상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논문이라고 할 만한 논문 아닙니다, 이름을 이거는. 달고 지금 뭔가 많이 부풀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시란 말씀이시고 전자책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이렇게 비슷합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이거 논문이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도한 언론이 논문이라고 한 거고, 근데 논문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그 시장 상 같은 건 어때요? 수상 실적을 뭐 잘못 허위 기재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 건 서울시가 오히려 오류인 걸로 밝혀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인천시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회냐, 시산하단체냐, 뭐 인천시장상이냐, 뭐 이것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오히려 인천시가 좀 빨리 명백하게 한 가지 답변을 내야 된다. 지금 인천시장이 SNS를 올렸네요. 네. 인천시의회 의장상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자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가 예. 불거졌을 때 예. 그때 많이 문제였던 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자녀가 네. 이걸 바탕으로 아직 입시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오기재인지 아직 어디 공식적인 서류나 아니면 입시 문서에 오기재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데 오기재된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거 차이잖아요. 인천시장상이냐 아니면 인천시의회 의장상이냐 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의 그 자녀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조국 장관 때처럼 똑같이 검증하고 이제 수사를 하면 뭐가 다른 게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민주당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사를 뭘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 그게 오기재에 대한 혐의점이냐. 아하. 예를 들어서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아니 저는 그 서울시랑 인천시에 상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언론이 오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게 수사의 대상이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혐의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어쨌든 한한 연계론을 지금 민주당이 펴고 있어요. 한동훈 낙마 안 시키면 한덕수 인준 못한다. 이 한한 연계론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새 정부로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참 좋은 문화다. 예. 그 무슨 예, 말씀이세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보통 그런 어떤 우리가 국회에서 그 관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예를 들어 장관 한 10명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의례적으로 한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 준다. 이런 참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예.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니 뭐 대놓고 한한 연계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뭐 한덕수 총리도 부적절해 보이니 이렇게 연계해서 그 카드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만약 민주당이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그 관례를 진짜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야말로 또 한 번 민주당이 정립하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 왜 이러나? 정권 출범기에 협조 안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겁니다. 예, 그렇게 결국 못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제가 참 해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겠죠. 이 대표님, 지방선거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2부에 잠깐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방선거 보궐선거 얘기까지를 못한 채 1부가 끝나서 이 대표님 시간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안 대표랑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중요한 일인데. 알려줘도 저한테 마지막에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소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보고받고 계세요? 저는 뭐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님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 제가 다른 사람 좀 자제하라는 말을 했던 게 본인이 출마 선언하고 싶으시면 극적 효과를 좀 기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들썩거리지 마라. 원래 선거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심 끝에 결의에 차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랑 나 별로 나갈 생각 없었는데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어요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오롯이 그거는 나가고 싶은 사람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일단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다. 기본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이란 말을 누누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 경우는 진짜로 안철수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인가? 이건 뭐 전략공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당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략공천, 단수공천 그리고 경선 이런 거 약간 헷갈려하시는데 네. 우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놓고 이건 경선을 치러볼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단수공천이고요. 전략공천은 애초에 이 동네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예, 신청을 아니 받은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 제끼고 새로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는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단수공천 가능성도 그럼 열려는 있습니까? 이 그건 경우? 제가 항상 모든 후보자에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공천도 그러니까 원칙 중에 하나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칙이라기보다는 예. 원래 열려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월등히 앞선다면 박민식 전 의원보다 월등히 앞선다면 단수공천 가능하다. 그렇죠. 그거는. 예. 월등이란 건 뭐예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내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돌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공개할 수는 없죠. 예. 기준이 있습니까? 네, 당내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위원장 출마가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는 조금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예. 사실 대선 이후에도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출마 포기하고 저희 지지선언 한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고 여러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냉정하게 평가해서 득표는 모르지만 막판 기세 싸움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제가 평가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어떤 득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기세 싸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득표의 영향도 있고 기세 싸움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좋은 쪽으로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지켜만 보면 안 되시잖아요. 계산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말리셔야 되잖아요. 뭐 제가 말린다고 제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 평가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위원장이 만약 여기서 의원이 된 다음에 당대표까지 도전을 할 걸로 보세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내년에 깃발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잘 해야 돼, 잘. 그러니까 제가 넘겨주고 싶다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기 싫다고 안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잘 해야죠. 예. 이재명 고문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김두관 의원이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고문이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천 계양 을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은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계양은 당의 선택을 기다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명분 없는 거 알아서 그래요. 네. 아니 대선 때 당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출마를 고민했나요? 대선은 내가 나가고 싶으니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계양을 나갈 때는 더 작은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은 거는 그 양식을 거치지 않으면은 본인이 욕먹을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나올 상황이 아닌데 무리해서 나오신다는 말씀이세요? 계양은 제가 이제 계양 구민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큰 인물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지역을 골라가 정치적 위상 강화를 깨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특이한 게 연고가 있는 것은 분당갑이고요. 본인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인 대장동 이익 환수를 버리고 그리고 또 순회동 주민이라고 계속 홍보했었는데 분당과 인연을 버리고 그리고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천이 원한다. 뭐 이런 건 명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이 왜 원하냐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언젠 그런 거 살폈냐고. 대한민국 원에서 대선 나오셨냐고요. 아니 만약 분당 갑에 나오실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저격수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희룡이었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아 원희룡 장관 그거 후보자였어요. 얹으셨어요. 예. 아 그래요? 인천 계양을로 만약 이재명 고문이 나오면은 국민의힘에 저격 투수 있습니까? 저희도 다 선수도 있죠. 있습니까? 예, 있죠. 누굽니까? 말하면 안 되죠. 그때도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진짜 새로운 인물이 짜잔 있다고요? 누군지 공개할 수도 없고요. 예. 아마 윤상현 의원과 제가 머리가 터지겠지만은 있긴 있습니까? 고민합니다, 저희는. 예. 있긴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 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지금 다 카드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네. 아유 질문거리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고 많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